여러분 피크만 보지 마시고요. 정점을 치고 내려갔다고 박수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올 연말에 아주 강력한 신호,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그러면 이제 지금 기자님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앞으로도 좀 하락을 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바닥이 오는지 모르지만 뭐 어떤 이제 지표를 통해서 아 이제는 이 정도 이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 정도가 보일 거고 이제는 앞으로 좀 증시는 오를 수 있는 뭔가 알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이제 실러 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대세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건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진짜 또 역시 중요한 건데 대공황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락했다가 반등하고 폭락했다 반등하고를 총 7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사람도 완전 미쳤겠네요. 정말 미쳤죠. 7번을 떨어지면서 그때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네. 89%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와. 그게 한 번에 떨어졌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 번 떨어질 때 89% 떨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장을 떠났겠죠. 근데 이게 7번을 반등하고 그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증시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 중에 자산을 지켰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락을 그때만 해도 갖고 이제 하락했던 그런 기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학습이 덜 돼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해가 컸고요.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총 5번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파동이 굉장히 큰데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반등, 대세 하락장의 반등은요. 절대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 딱 하나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쭉 들어와 삽니다. 네. 근데 이게 눈치 게임이잖아요. 들어와 사네. 그러면 막 사는 거죠. 같이 따라서. 옆 사람 보고 사는 거. 이건 제가 보기엔 어떠한 신호도 없고 이거는 이제 허드 티어럼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양떼가 막 몰려가면서 허드 티어럼이 양떼 이론이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가면서 하는 건 어떠한 신호도 없어요. 이건 그냥 차트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훨씬 잘할지 모릅니다. 저처럼 경작을 한 사람은 거기선 절대 신호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그런 반등 말고 진짜 이제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제 그리고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됐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서 경제에서 네. 중요한 시그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 부의 시그널에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작년 1월부터 막 인플레이션 온다고 걱정을 했고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하냐가 진짜 중요한데 요즘은 제가 파월 의장 믿는다 그랬잖아요. 파월 의장이 요즘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분 말에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동의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올해 안에 피크를 칠 거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해 안에 네. 피크 친다. 네네. 올해 안에 피크를 친다는 건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피크 정점에 달하고 언젠가 정점에 달하고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맞아야 합니다. 맞아야죠. 이게 이번에도 틀리면 1970년대보다 훨씬 어려운 미래가 열릴 거기 때문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막 공포, S의 공포라 그러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그런 공포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올 거라서 이번에 반드시 맞아야 되고 저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언제 시작됐냐?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미 전년 대비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전월 대비는 좀 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은 항상 전년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난해 연말에 이미 벌써 폭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가가 당연히 이제 올해 가을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년 대비로 하면 당연히 역기저 효과잖아요.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크를 치고 이제 전년 대비로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좋은 신호다. 네, 좋은 신호. 드디어 지금 한 30분 그렇죠. 내리 안 좋은 얘기 하셨다가 드디어 한 게 좋은 얘기.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이번에는 맞을 것이고 맞아야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이제 미국 기자라서 기획시장 회견장에 제가 있다면 네. 제가 손을 들고 질문하고 싶어요. 파월 의장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피크 치는 건 당신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피크를 치는 거에서 아마도
뭐 시장이 이제 공포와 패닉으로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피크를 친 걸 확인한다면 단기 랠리가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이제 V자 반등의 어떤 뭐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이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첫 번째 신호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신호가 분명히 인플레이션 피크라고 보고 그게 단기 반등은 최소한 가져올 거라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그렇겠네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신호인데 문제는 그렇게 단기 랠리가 시작되고 나서 이게 진짜로 V자 반등이 될 거냐 아니면 대세 하락장에서 잠깐 올랐다가 데드캣 바운스가 될 거냐를 결정할 것은 그런 인플레이션 피크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2%로 딱 내려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년 대비 2% 하면 항상 연준이 타겟팅하는 목표치기 때문에 모두가 박수치며 좋아하면서 그 다음부터 증시는 상승 랠리를 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한 6%만 돼도 저는 이걸 뭐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냐면 제가 이런 거 제 마음대로 막 명칭을 불러요. 뭐 3년차 신드롬 이런 것도 제가 하듯이 중인플레이션이라고 제 마음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인플레이션 상황이 온다. 그래서 3에서 6% 정도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아예 안정이 돼 버리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또 풀면 돼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연준이 거의 만능, 마이티 연준이었잖아요. 전지전능한 연준. 그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바로 돈 풀면 V자 반등. 그래서 어떠한 불황도 18개월 이상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최근 3년 동안. 하락을 해도 최대가 18년. 왜? 항상 돈 풀어서 그냥 딱 부양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뭐 파월 푸시니 아니면 그 전에 뭐 버냉키 푸시니 뭐 이런 말이 있었던 이유가 연준 의장만 믿으면 돼. 돈 풀면 되잖아. 그쵸. 근데 그 파워가 어디서 나왔냐면 물가에서 나온 겁니다. 2%로 안정이 되면 또 돈을 풀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번에 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금리를 막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경기 침체 좀 올 수 있죠. 물가 안정시키려면 침체를 일부러 유도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물가가 확 안정되진 않거든요. 진짜로 안정시키려면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침체가 좀 되더라도 또다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달력인데요. 이제 중요한 신호가 뭐냐? 여러분 피크만 보지 마시고요. 정점을 치고 내려갔다고 박수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에 아주 강력한 신호,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아마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님 인플레이션 얘기해 주셨는데 기자님 그 두 가지 중에서 어쨌든 피크를 오래 친다고는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제는 파월 의장님을 믿으시니까 여기서 더 위로 간다 생각하진 않으신 것 같은 남은 거는 요거와 이제 요 밑에 내려간 거잖아요. 둘 중에는 기자님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 또 이제 아마 지금 증권가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좀 의견이 많이 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그 뭐만 끝나면 뭐만 해결되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의 이벤트만 보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굉장히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고착화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 고착화되냐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그게 진짜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 전에 잡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파월 의장이 이번엔 꼭 해줘야 돼요. 이분이 이것마저 망치면 세계 경제를 망친 사람으로 이제 평생 이 사람은 악명을 떨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지 않으려면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무섭냐? 제가 이 볼펜이 오늘 5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내일 1000원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지금 빨리 사야죠. 오늘 빨리 사야죠. 내가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쿠팡으로. 그렇죠. 오늘 내가 한 개 필요해. 근데 내일 1000원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일단 3개 사보죠. 이게 가수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을 때 가수요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이건 그래도 좀 일시적인 원인인데 진짜 무서운 건 임금입니다. 임금. 사람들이 월급 올려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하죠? 1년에 한 번 인상 요구를 하죠. 대체로.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그래서 연말 뭐 연말, 뭐 연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임금을 결정하면 1년 갑니다. 자, 근데 물가는 막 이렇게 지난해 연말에 막 확 올랐어요.
미국 사람들 당했겠죠. 와, 내가 그동안 말이야, 인플레이션 없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를 안 했는데, 와, 물가가 엄청 올랐네? 자,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가는 지금 5월달 같은 경우 8.6%가 올랐는데, 임금은 4%밖에 안 올랐어요. 4%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만큼 실질적으로 가난해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8, 9% 오르네? 그럼 내년에 더 빨리 올라서 한 10% 넘게 오르면 어떡하지? 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이 막 고착화되면 이제 내년에 임금을 나 10%안 올려주면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다 임금 올려달라고 막 난리치고 뭐 파업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뭐 파업보단 주로 임금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임금 협상을 할 때 그래 내가 정부에서 물가를 잡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바이든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 만약에 물가가 올랐을 때 완전히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임금 협상이 1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임금을 일단 올려주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그럼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10% 임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내가 10%를 올려줬는데 이걸 내가 손해보고 팔지 않으려면 물건값을. 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자기 충족적 특성이 있어요. 자기 충족. 자기가 스스로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충족적 특성이 한번 나타나면 물가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현상을 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잡을 수 있는 확률과 잡지 못할 확률이 반반 있다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걸 우선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중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거고요.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만이 2% 이내로 물가를 통제해서 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나중에 이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은 그거예요. 당장은 너무너무 안 좋은 건데 그걸 감내해야만 미래가 밝은 거고 감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어두운 미래가 있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기자님께서 V 시그널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김작가 TV에 출연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하반기를 대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뭐 V 시그널 이게 V 시그널이라는 게 또 해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올해 하반기는 좀 뭘까요? 일단은 뭐 먼저 소개했던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V 시그널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금리라고 봅니다. 금리. 네, 금리를 어떻게 앞으로 보셔야 되냐면 일단 제가 지난해에 강조했던 것은 일어났습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과거 역사가 되풀이된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 확률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죠. 이제부터 봐야 되는 금리는 뭐냐? 바로 연준의 정책 금리, 즉 기준 금리입니다. 요걸 보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준이 이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동안 이건 분명히 나쁜 신호잖아요. 근데 연준이라는 곳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연준보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 없어요. 없죠. 중간에 파월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분이 연임이 달려있어서 그런 거지. 이제 연준의 여러 가지 말들이나 아니면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나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연준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결정하는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는 동안은 이분들이 뭐라 말하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연준에서 그동안 굉장히 친절하게 점도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워요. 기준금리를 점도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서 파월의 연준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진짜 친절한 연준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물가 잡기가 진짜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아까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가 사실은 투기 수요거든요.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 중에 하나가 빌 에크먼 같은 악동. 이거 저 월가의 악동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월가의 악동 이런 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이분은 아예 딱 벌써 눈치채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 이분 뭐 거짓말 안 했어요 이번에. 이분 가끔 거짓말도 했어. 좀 문제인데 TV에 나와서 거짓말 좀 합니다. 근데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어요. 물가 오를 거니까 대비하세요. 그러고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선물이나 이런 데서 물가가 오르는데 전부 다 엄청나게 포지션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물 갖고 자꾸만 유가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본인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잖아요. 선물 뭐 이런 원자재 가격 막 끌어올립니다. 이분들이 막 투기를 해갖고 선물 가격 끌어올리면 현물 가격이 오르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을 자꾸 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 않고 폴 볼커가 어떻게 했느냐? 시장에서 생각 못한 수준으로 갑자기 금리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투기적 수요로 이렇게 빌 에크먼 같은 분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이 전멸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쉽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3년이나 걸렸지만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끌어올리거든. 그렇지만 어쨌든 잡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꾸만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니까 그런 투기를 하신 분들이 그때 일단 선물을 포지션을 정리해놨다가 그 다음에 연준이 약해졌다 싶으면 다시 또 선물 투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볼커 때랑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거의 10년을 지속한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폴 볼커가 잡기 힘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또 실기만 하지 않다 그러면 연준에서 물가를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가를 잡았다는 신호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게 확실해지면 그게 첫 번째 물가를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슬슬 낮아질 거 아니에요. 설마 뭐 금리를 영원히 끌어올릴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그 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상금리라는 수준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리 2.5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정상금리라고 부르는 금리 수준이 올라갑니다. 벌써 3.5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3%대가 됩니다. 이게 조금 낮아요.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낮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한 8% 올랐다고 뭐 맨날 8% 오를 거라고 내년에도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평소보다 훨씬 높은 상태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꺾어 내리려면 정상금리가 벌써 3.5인데 연준이 이걸 이제 조기에 진화를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친절한 연준 시장한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정보를 드릴게요 하면 저는 이게 정상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 걱정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뭐 블룸버그든 가끔 기사 이렇게 쓸 때 보면 전문가들 인용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정상금리가 7%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만 걱정한 게 아니라 정상금리 수준이 자꾸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감은 지금 굉장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연준은 지금 한 벌써 3.5 보니까 저도 그 수준은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준도 지금 미리는 알 수 없고 자꾸만 금리를 올려가면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이게 연준이 할 일입니다. 프로 연준은 반드시 이걸 해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언젠가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는데 자, 그럼 금리 인상을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키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금리를 막 끌어올리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가장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잖아요. 자, 금리가 뭐 예를 들어 1.75%냐 이제 좀 있으면 3.5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점도표대로라면 3.5가 언제나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75보다는 3.5가 경기를 침체시키는 정도가 더 심하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갈수록 경기가 더 나빠지겠죠, 점점.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가장 경기 침체를 이끄는데 문제점은 여기에 타임렉이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 어떤 시차가 있느냐? 금리를 최고치로 끌어올렸을 때에서 실물 경제까지 타격을 줄 때까지 6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는 6개월에서 18개월 걸리니까 금리를 천천히 올릴 때는 무슨 문제냐? 금리를 살짝 올려본 다음에 아직 경기 침체 안 오네? 조금만 더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금리를 쭉쭉쭉쭉 그냥 연준에서 FOMC 회의할 때마다 쭉쭉쭉 끌어올리면 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사실은 작년에 실기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 너무 잘못한 거죠. 작년에 기준금리만 조금 더 빨리 끌어올렸으면 올려보고 6개월 보고 올려보고 6개월 보고 했으면 이런 경기 침체 걱정이 없는데 일단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금리가 최고치로 올라간 다음에 경기 침체는 안타깝게도 6개월에서 18개월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까지를 잘 살펴야만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야,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해 주셨는데 기자님과 촬영할 때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좋은 내용 듣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약간 뮤지컬을 보는 듯한 딱 너무 이제 현장감, 몰입감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 잘 해주셔서. 자, 근데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이제 점도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기자님 금리 인상 어떻게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전망하고 계세요? 아, 이거야 진짜. 네. 그리고 이게 또 정상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네. 것까지 한다면. 파월의 연준이 요즘 정상화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준의 판단 이상보다 제가 뭘 더 알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네. 이제는 연준의 판단이 저도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3.5%로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 피크를 만들어내고 네. 이제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조금 더 가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럼 경기 침체 끝나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주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항상 주가는 먼저 튀어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대체로 벌써 거기서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타짜들은, 정말 월가에 뛰어난 사람들은 뭐 저는 그런 거 모르겠지만 벌써 주가는 쫙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 30년 동안은 어땠냐 하면 이제 물가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딱 시작되는 아주 초입이 되면 요번 경기 침체는 뭐 6개월짜리다. 아니면 뭐 3개월짜리다. 뭐 아니면 1년짜리다. 나올 거 아닙니까, 견적이. 그러면 대충 벌써 주가가 이게 오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단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항상 1년차가 최고로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47%? 네, 47%. 13번에 거쳐서 평균적으로 47%가 올랐는데 요건 놓칩니다. 왜냐하면 요거 거의 후반에나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끝날 때 되면 보통 경기 침체가 뭐 오래 지속되면 한 뭐 6개월에서 1년 뒤다. 그럼 벌써 1년 뒤에 들어간다. 그럼 40% 오른 다음이라서 요걸 놓치고 2년차 상승장, 요건 13번에 거쳐 12% 아닙니까? 그래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네. 원래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근 30년 동안은 이런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요때 탄생한 거 맞고요. 2020년 3월에도 그게 먹혔던 게 맞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문제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게 발생한 거라면 네. 그리고 연준이 이걸 이제는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끝난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옛날만큼 되지 않다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때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이제 물가라는 게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은 걱정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물가가 이제 조금만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는 때다. 그게 바로 1970년대인데 네. 그때 계속해서 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반복된 거예요. 네. 경기 침체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좀 살아났나? 경기 침체. 살아났나? 경기 침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를 물가와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같이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요 과거의 지난 30년 동안하고 미래가 똑같을 거라고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계화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진 미래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약간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